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사의 모순을 하나씩 벗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한가운데입니다. 저희가 한국의 군 문제를 다루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철수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5번째 방송에 이어서 또 오늘 한국군의 좀 뿌리와 역사를 살펴보자라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군대 역사를 살펴보면 좀 황당한 일이 많아요. 황당한 일이 많고, 그래서 지난번 이제 대부분의 장교들이 친일 출신이었다. 뿌리가 친일이었다. 그리고 친미로 갈아탔다. 이런 것도 좀 충격적인데,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군대를 보면은 그 누구보다 국가 안보에 더 철저하다고 그 군인들은 막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뭐 군대 장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뭐 북계의 남침 도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분위기인데 실제로 좀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군 수뇌부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친일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좀 저희가 이야기했었는데요. 사실상 그 친일로 출발한 한국군이었는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더라도 네. 뿌리가 이제 사실 대충 부른 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는데 떡잎이 친일이다 보니까 그 이후의 과정도 사실 우리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군인가라는 면에서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체로 본다면 우리 군이 사실상 군이 제대로 군의 면모를 갖추고 체모를 갖추었다라고 네.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거나 한국 전쟁이 계기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사실 또 이제 우리 역사의 아픈 과거이기도 합니다만, 네. 뭐 3년간에 걸친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래도 저희 한국 사회를 본다면 군대라고 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된 게 한국 전쟁이 계기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의 과정을 살펴볼 때 우리 군은 네. 한 가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일본이라든지 미국과 같은 외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아량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 그죠?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부가 조용하다는 거죠. 뭐 독도 문제는 그렇지더라도 야스쿠니는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 하다못해 가지고 물론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사실상 정치의 영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군부에서 강하게 그죠? 독도에서의 군사훈련이라든지 독도의 우리의 주권, 우리 영해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봐요. 네. 지금 보면은 군대는 마치도 NLL을 미군이 이승만 정부에 하다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승만 정부에 더 이상 NLL 선을 제시하면서 이 선 위로 올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름이 북방 한계선이 되죠. 그렇죠. 인민군한테 이 선 밑으로 내려오지 마라가 그러면 남방 한계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름이 북방 한계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승만 정부에게 이 선 위로 올라가면은 안 된다라고 이제 통제선을 준 건데 그것을 우리의 영해권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무슨 이 국가의 어떤 이 영해권, 주권에 해당한다는 등 그런 이야기들을 막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열의와 정력이라고 보면 사실 일본의 독도 도발 같은 측면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총력을 다해가지고 독도 방위, 독도 수호에 떨쳐나서도 모자랄 판인데 충격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외로 조용하다는 거죠. 그건 대통령이 안 시켜서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 군은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외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그런 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누었다.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바로 지난 한국 전쟁 당시 양민 학살 그리고 그 이후에 박정희 정부 시대 때의 긴급 조치 그러면서 상시적인 계엄령 네. 대학 교정에 탱크가 막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국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 군대가 우리 학생들에게 탱크를 겨누고 있다.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죠. 사실상 우리 군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총칼을 휘둘렀던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총칼을 휘둘렀던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80년 광주. 네네. 예.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계속적으로 보여왔다는 점이 저는 우리 군의 역사를 살펴볼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그 부분을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좀 해방 이후 미군정 이 시기서부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대가 국민한테 칼은 아니죠. 총이겠죠. 총을 겨눴다라고 했는데 좀 해방 이 시기엔 좀 어땠나요? 근데 일단 그 80년 광주항쟁 과정에서 본다면 처음에 네. 이제 계엄군이 대검을 착검을 해가지고 휘둘렀던 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칼이 되죠. 네, 그렇네요. 맨 먼저 대검을 착검해가지고 광주 시민들에게 대검을 휘둘렀고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발포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한국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군이 미군정의 관할 하에서 1946년도 경찰 경비대로부터 출발하였다라는 점은 이전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당시에 경찰과 군이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이제 군경. 그죠? 군경.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1945년 이후에 한국 전쟁까지의 시기, 네. 그리고 한국 전쟁 시기, 그 시기에 보면 이 이남 땅에 숱한 양민학살에 대한 증언들이 있는데 네. 그 양민학살의 가해자가 주로 누가 거론되느냐라고 할 때 군경이 나오거든요. 네. 즉 군대와 경찰, 주로 이제 당시에 군대는 또 헌병이긴 합니다만 군대와 경찰이 우리 양민들에게 총칼을 겨누고 학살을 했던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자행된 양민학살의 규모가 매우 충격적이죠. 한간에는 이른바 그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한국 전쟁 시기에 이승만 정부가 이 후퇴를 하게 되면서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차후에 이들이 이제 북한에 이 동조하거나 아니면 북한을 지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죽여버려라.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을 학살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전쟁의 과정에서 뭐 지리산 네. 토벌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양민이 학살된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최소 2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 가량의 양민들이 학살당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게 말이 100만 명이지. 그렇죠. 지금 보게 된다면 거의 수원 시민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수원의 장안구, 군승구, 영통구 다녀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모든 그 정도 규모가 되는 우리 양민들이 아무 죄도 없이 그렇게 학살당했다라는 점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이들의 양민학살 범죄를 살펴본다면 한국전쟁 이전 시기와 전쟁 시기 이렇게 나누어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전쟁 이전 시기를 보게 된다면 주로 제주 4.3항쟁을 들 수가 있죠. 예. 제주 4.3항쟁 과정에서의 양민학살 그리고 지리산에 이제 응거한 그 빨치산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자행했던 양민학살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한국 전쟁 시기에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도연맹 학살 사건 그리고 이른바 제2전선 후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지리산 빨치산 토벌을 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 양민들을 무리로 학살했던 마을 소개한다. 뭐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사실상 일반 백성을 그죠? 한 줄로 세워놓고 일제 사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막 학살하는 그런 과정은 전쟁 범죄 행위로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일단 말씀하셨던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전 제주 4.3항쟁. 제주 4.3항쟁 하면은 이승만 단독정부 수립 반대해서 일어났던 제주도민의 항쟁인데요. 뭐 올해 뭐 영화 지슬에서도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학살을 했던 사람은 한국 군인이었죠. 그다음에 무참히 죽어가신 분들 우리 제주도민들이었고. 예. 요거에 대해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제주에 일어났던 이 기본적으로 본다면 이승만 정부의 단독 정부 이를테면 조선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다면 하나의 통일된 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왜 남한에서 독자적으로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논리가 맞지 않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이승만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투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왜 4.3항쟁이라고 이름이 4.3이 붙느냐라고 보면 그 4월 3일에 1948년 4월 3일입니다. 네. 전체 흐름을 본다면 1948년 5월 10일에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재헌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죠. 네네, 그때 투표가 있었죠. 예. 그 5월 10일에 재헌의회를 구성해서 재헌의회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죠. 네. 그 과정에서 5월 10일부터 약 한 달여간의 전이 됩니다. 4월 3일에 그 이전부터 제주도 영역에서 경찰의 폭력적 진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찰의 폭력 진압에 분노한 민중들이 당시에 제주도 내에 12개 경찰 지서를 습격을 하게 됩니다. 오. 그날이 4월 3일입니다. 그래서 그 4월 3일을 지금도 4.3 항쟁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당시는 미군정 통치기였죠. 네,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4.3 항쟁의 초기 토벌 과정을 보게 되면 미군정이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미군정이 48년 4월 5일에 제주도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군정이 즉각 이 본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예, 제주도 이외에 이제 38선 이남 지역에서 각 도로부터 차출된 군대와 경찰 그리고 여기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게 서북청년단과 같은 극우 정치 깡패들이 있죠. 네. 그들을 제주도에 증파하게 되고 그리고 제주 도령을 공표를 해서 제주의 해상 고통을 봉쇄하고 그리고 미군 함정을 동원해가지고 제주도를 완전히 결박했던 완전 그럼 고립한 거 제주도 완전 그렇습니다. 시킨 거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이제 8월 15일에 이승만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예.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던 그 과정도 제주는 계속적으로 항쟁 과정이었어요. 48년 10월 11일에 이승만 정부가 제주도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본토의 군병력을 증파를 하게 되죠. 그리고 11월 17일에는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고 이 당시에 제주도에 선포한 계엄령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뭐냐면 예. 제주도 해안 지역에 이제 해안으로부터 일부 들어가는 해안 지역을 상정을 하고 네. 모든 제주도민은 해안지대로 내려와라. 내려올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해안지대로 내려오지 않는 자는 이른바 이 항쟁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토벌을 하겠다라는 이제 매우 이 일방적인 그죠? 그러한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1948년 11월부터 이른바 중산간지대, 즉 한라산 주변지대로부터 출발해서 제주도 이제 내륙지대, 네. 그 지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 내륙지대의 마을의 95% 이상이 불에 타가지고 다 없어지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좌익과 무관한 많은 인명들이 희생이 됐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볼 때 제주도민의 약 3분의 1 가량이 4.3 항쟁의 와중에서 학살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압 군경은 어떠한 식으로 제주도민을 학살했냐면 그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없는 경우가 되면 이를테면 아들, 손자,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확인하는데 이 집에 둘째 아들이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이 가족 전체가 무장대의 일원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들을 도피자 가족으로 분류해서 부모와 형제자매를 대신 죽이는 이른바 대사를 자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 절차도 없이 주민들을 집단으로 사살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의 도민들이 무리로 이렇게 한많은 생을 마감했던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 다랑시 마을, 뭐에서 잃어버린 마을, 그리고 한라산이나 뭐 이럴 때 보면은 돌담은 있는데 제주 워낙 돌로 쌓으니까 네. 돌담은 있는데 그러니까 집들은 있는 거죠. 근데 집은 없는 이런 마을이 상당히 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보세요. 그건 좌익들의 활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빨갱이를 잡아 족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당시 시대상이 그랬지 않습니까?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건 국가가 배상하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나갑시다. 좀 충격적인데요? 자익 활동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고, 국가가 배상하면 된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시대, 어떤 정신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젊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어쩔 수 없다. 이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야말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과연 요즘 사람의 사고방식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국가가 배상하면 그만이다. 예.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때에는 한 번쯤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죠? 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죠? 백주대낮에 군인들에게 억울하게 희생당했다면, 그래도 나중에 보상받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내용인가, 그죠? 박근혜 대통령만 한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만 보더라도 뭐 기회만 되면, 그죠? 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최근에는 뭐 여름 휴가 시기에 저도에서, 그죠? 네. 저도에서의 추억. 뭐 글씨 예. 쓰고. 그리고 또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추억이 어떻고 보시면 과거에 푹 빠져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부터 과거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예. 모두 다 부모님의 죽음은 자녀들의 이 삶의 한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뭐 억울하게. 그렇죠. 그 기억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하물며 사람 마음은 모두 같을 텐데 나중에 보상받으면 그만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사람은 저는 사실 이 한국 사회에 정상적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아니냐 그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제주 4.3 항쟁 관련해서 그 당시에 군경에 의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무고하게 학살 당하셨죠. 그래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위령제 예. 가셔서 이제 사과 이런 말씀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사과 말씀을 하셨죠. 예. 예. 어떻게 보면 배상보다는 그런 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분들한테는 진정한 사과. 그러죠. 예. 그리고 역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교과서에 그죠? 대한민국의 이 초기 형성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점을 바로 후대에게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역사의 교훈을 가르쳐 줘야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저는 희생자들의 억울한 삶이 온전히 좀 이제 바로 잡아질 수 물론 이제 부족하긴 합니다만 예. 최소한의 그런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아까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한국 전쟁 시기에 뭐 최소 20만에서 100만 참 차이가 큽니다. 그만큼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보도연맹 학살 사건 있었죠.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보도연맹 사건이 차후에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한국 국민들에게 이게 우리나라가 대체 그 시절에 과연 어떠했는가라는 면에서 매우 이제 충격적인 내용을 이제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네. 이 보도연맹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949년 6월 5일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되냐면 이 보도연맹이 반공단체예요. 예. 이른바 좌파 전향자로부터 출발을 하면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정식 명칭은 국민보도연맹인데 19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죠. 그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 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와 명목 속에서 이 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승만 정부가.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찌 본다면 국민의 사상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한다는 그러한 이제 사상 통제의 일환이 있는 거겠죠. 근데 이 국민보도연맹은 사실 일제시대의 그 조직의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친일 전향단체가 있었습니다. 대화숙이라고. 예. 이를테면 앞으로 일본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것을 맹세해라. 예. 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일종의 이런 이제 전향단체들을 만들었었는데 이 이승만 정부 당시에 국민보도연맹은 정확하게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인들이 조직하던 그러한 조직체를 모방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도연맹은 어떤 내용들을 좀 전면에 내세웠냐면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네. 북한 정권 절대 반대, 이게 절대가 들어가요. 예. 네. 그리고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 분쇄한다. 그리고 남노당과 조선노동당의 파괴 정책을 폭로 분쇄한다. 민족 진영의 각 전당 사회단체에 협력해 총력으로 결집하자라는 등으로 기본적으로 본다면 그야말로 반공단체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게 되죠. 그러니까 철저한 반공주의 강령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보도연맹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일견 보도연맹 이 학살 사건을 보게 되면서 솔직히 좌익 뭐 이런 말은 사실 이 보도연맹이 그죠. 예. 이른바 좌익 활동하던 사람들이 모인 단체. 이를테면 뭐 좀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회 활동을 좀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단체가 아닌가라고 이제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립하는 과정에서는 보도연맹이 이른바 대한민국을 절대 지지한다라는 것을 정면에 내걸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되냐면
이 처벌이 두렵다든가, 나는 이런 난 모른다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생업에 잘 종사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라도 가입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도연맹의 조직원들이 수십만에서 100만 단위까지로 늘어나게 된 배경도 이 보도연맹이 좌익단체라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반공주의를 강령에 삼고 북한 절대 반대, 대한민국 절대 찬성을 한다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보도연맹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전쟁이 나게 되면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이승만 정부가 자기들이 보도연맹을 조직을 해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들이 차후에 우리가 전선이 밀리게 되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국민을 믿지 못했군요. 그럴 거면 왜 만듭니까, 그죠? 그죠. 예. 어차피 믿지 못할 거면. 그런 상황이 좀 보게 되는데 실제로 본다면 이승만 정부는 초기 후퇴 과정 중에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북한이 점령한 지역에서 협조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게 되고 보도연맹원이나 그리고 특히나 당시에 이제 이 감옥에 수감돼 있었던 양심수들, 네. 정치범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북한과 내응하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을 배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하고 이 국군과 경찰 그리고 이제 교도소 교도관들에게 북한군에 아직 점령되지 않은 남쪽 지역, 네. 즉 대한민국의 이 주권이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지역에서는 보도연맹원들을 무차별적으로 검속하고 직결 처분하기 시작을 했죠. 이 과정에서 서북청년단이 또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보도연맹 학살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우발적인 학살로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최소 20만 명, 그리고 20만. 최대는 50만에서 100만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이 학살 사건이 이게 어떻게 우발적으로 그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일관된 명령 체계에 의해서 자행된 조직적인 학살, 전쟁 범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 이 보도연맹 사건 관련해서 정확히 진실은 밝혀지고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영화 태극기 휘날림에 보면 최근 영화는 아니죠. 그렇죠. 일전에 나왔던 태극기 휘날리며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관람하셨던 영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그 장동건의 부인으로 돌아가신 이은주 씨. 그 이은주 씨가 이제 실제로 보도연맹으로 내몰려서 이제 학살당하는 그러한 이제 일화가 잠깐 좀 소개가 되긴 합니다. 실제로 보도연맹 자체가 반공을 이제 강령으로 삼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빨리 이런 이제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실이 규명되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진실 규명에서 더 나아가서 예. 관련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처벌까지도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이미 아무리 세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역사의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라도 전쟁이라고 하는 이 매우 급박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자행된 이건 그야말로 충격적인 범죄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반드시 진실은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전쟁 시기하면 흔히 말하는 빨치산, 예. 지리산과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한 여기에 대한 토벌 또 만만치 않았죠. 예. 근데 이제 놀라운 점은 이 1951년부터죠. 예. 51년부터 사실상 전선이 휴전선 부근으로 교착 상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지리산 일대의 이 이른바 빨치산들은 사실상 고립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쪽의 군경이 대규모 토벌, 진압작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 이건 시간이 꽤 지나긴 했습니다만 90년대 이분도 돌아가신 분인데 최진실 씨가 그 영화 남부군에 출연하셨죠? 네네. 그 지리산 빨치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토벌대가 빨치산을 토벌한다는 명목 속에서 그 주변 지대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던 일반 양민들을 학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 사례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은 실제로 그 지리산 소백산맥 자락에 매우 그 산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죠. 네. 1951년 2월 달에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벌어졌던 국군에 의해서 일어난 대규모 민간인 학살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빨치산 소탕을 명목으로 양민 500여 명을 이 거창의 박산지대라는 데가 있다고 해요. 여기에서 다 총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이 당시에 이 군은 어떤 입장을 띠게 되었냐면 경남지구의 계엄 민사부장으로 김종원 대령이 있대요.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일종의 조작을 벌였냐면 국군 일개 소대로 하여금 공비를 가장하게끔 해서 공비를 가장하게끔 해서 위협 총격을 가해서 이것은 양민에 대한 학살이 아니라 공비에 대한 대응이었다라는 식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사건을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국회 조사 결과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장관이 줄줄이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건 주모자로 이 제기가 됐던 김종원, 오익경, 한동석, 이종배 등 사건 주모자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돼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머지않아 모두 다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요거는 마치도 일전에 이 쿠데타로 인한 그죠? 정권 찬탈의 명목으로 수감되었다가 사형을 언도받았으나 특사로 석방됐던 최근에 아직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의 이 과정을 좀 떠올리게 하죠. 이 당시에 당시 유족들의 이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냐면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당시 유족 70명이 이 보복책으로 그 당시에 면장을 하고 있던 박용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끌어내다가 아예 그냥 불태워 죽여버렸대요. 그런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이 실제로 사건의 전반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전쟁이라는 시기 급박한 그 전선은 계속적으로 붕괴되고 있고 국군은 계속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반 양민들을 무리로 끌어다 가지고 막 학살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살당한 사람들의 유족들, 가족들의 분노는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 가족의 분노들이 차후에 인민군이 내려오고 나면 그 분노가 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냐면 극우적 활동을 하는 테러 단체들, 이른바 그 서북청년단이나 그 사람들은 이 전쟁 나기 전에는 남쪽에서 좌익 활동 때려잡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터졌는데 도망가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또 보복을 하겠네요. 백주대낮에 또 돌팔이 맞는 거죠. 그러한 이 보복 행위가 또 낳게 되고 이 보복 행위는 이후에 또 다른 보복 행위. 국군이 다시 또 올라갔을 때 제2의 또 보복 행위를 낳게 되는 보복의 악순환을 이어지게 되는 그 첫 단추가 바로 이 국민보도연맹 사건 그리고 이 한국전쟁 당시의 양민학살 그리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상이 규명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라크라든지 아프간에서도 미군이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어요. 아프간의 이라크 일반 민중들을 이 학살을 해놓고 이것이 알카에다 소행이다. 라고 이제 거짓 정보를 올려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알카에다가 나타나가지고 수색을 했다. 라는 식으로 그냥 얼버무려 버리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 한국전쟁 과정에서도 일반적인 양민들에 대한 이제 학살을 해놓고 그것을 인민군에 의한 내지는 인민군이 있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 거짓 정보를 올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내부에서 양심 선언이 나오기 전에는 그것을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보면 이제 이라크에서도 한 미군이 그걸 밝힘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사회적 논란이 좀 되긴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른바 전쟁 후퇴 시기에 벌어졌던 양민학살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좀 전면적으로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한국전쟁 전 시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은 전쟁 시기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럴 수 있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이런 전쟁 시기 말고 평시에 평화로운 시기, 평시라면 평화로운 시기, 전쟁이 아닌 이런 시기에도 군인이 우리 민간인을 좀 표현을 학살? 민간에게 총구를 겨녔던 일들이 과연 있을까요?
예, 군인이 민간인에게 총구를 겨누는 과정이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가슴 아프게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19 혁명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4.19 혁명 당시에 군경은 민간인에게 발포 사격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도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4.19 혁명이 왜 4월 19일이냐? 실제로 이승만이 이제 하야를 발표하게 된 것이 4월 25일, 4월 26일 그 기경이 됩니다. 네. 왜 4.19가 왜 4.19냐라는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본다면 그 당시에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는 3.15 부정선거라고 네. 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건 3월 15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마산 지역에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이 시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4월 초에 마산 앞바다에서 한 시신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김주열 학생. 네. 최루탄에 머리를 눈을 맞아가지고 박혀가지고 떠올라. 바로 즉사했던 예. 그 아주 이제 또 처참한 그런 가슴 아픈 역사인데 4월 초에 김주열 군의 시신이 떠오르게 되자 우리 국민들은 완전히 분노하게 됐고 전국적인 항쟁 국면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월 19일에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냐면 경무대, 그 당시에는 청와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무를 보던 그곳을 경무대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 경무대 앞에 약 2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갔다는 거죠. 책임지라고. 네,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이거 많이 지금도 들리는 그건데요. 그 지난 대선은 총체적인 부정선거.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하야하라. 뭐 그런 요구들이 아마 나왔겠죠. 네. 약 2만 명의 시민들이 경무대 앞에 몰려갔는데 그 자리에서 군경이 시민들에게 발포를 했다는 거죠. 그 날이 4월 19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려 21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게 되고 부상자가 무려 170명에 달하게 됩니다. 예, 상당한 유혈 사태가 빚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과정을 본다면 이것은 단지 시위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원치 않는 우발적인 사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21명이나 그죠? 예. 이건 애초부터 명령에 의해서 군경의 명령에 의해서 민중들에게 발포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망자 그리고 170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한 게 아니냐. 이 사건으로 민중들의 분노, 투쟁 열기는 사가려든 게 아니라 오히려 일파만파 확산이 돼서 불과 6일 만에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하와이로 도망가게 됩니다. 네. 이것이 곧 전체 4.19 혁명의 진실이 되는 거겠죠. 그 4.19 혁명 어떻게 보면 정권 입장에서 보면 되게 비상시기니까 네. 자기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니까 군 통수권자가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서 군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벌어졌다. 이렇게도 뭐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 그 이후에도 이승만 정권이 하야하고 다시 뭐 저희가 계속 얘기한 닭깎기 마서 박정희에 의한 군사 쿠데타. 어쨌든 군인 정권 시대 아닙니까? 이때도 민간인들에 대한 혹은 군인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한 위협행위 이런 게 또 많았을 것 같아요. 좀 어떻죠? 그렇죠. 박정희 정부가 집권을 했던 1960년대, 70년대, 특히나 유신헌법이 제정됐던 1970년대는 네. 이른바 긴급조치 시대. 긴급조치. 긴급조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발표하는 이제 이 국가 일종의 이제 이 비상시국이 되겠죠. 긴급조치에 의한 계엄령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가 휴교가 되고 그 당시에 대학 교정에 탱크가 진주하는 일들이 잦았다는 거예요. 아니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그죠? 거기에 장갑차들 가지고 오고 이런 부분은 사실 70년대 과정에서 군경에 의한 발포로 인해서 민간인이 학살당한 그런 예는 아직까지는 뭐 드러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네. 우리 일반 민중들에게 총칼을 겨누었다는 거. 예. 아니 그 군대는 누구의 돈으로 운영이 되는 거냐?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있던 대학 교정에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 어차피 보면은 국군 장병들이지 않습니까? 네. 과거의 장병이었거나 미래의 국군 장병들이잖아요. 예. 그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우리 군대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군대라기보다는 정권에 의한 정권의 군대
정권을 위한 군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군에 의한 학살이라고 한다면 80년 광주항쟁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 당시 계엄군들은 우리 광주 시민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쟤는 그때 국민학생이었는데 군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동생들하고 콕 붙어 있었단 게요.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광제항쟁이었지요. 세상에 군인들이 코로코로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지도 군대 다녀왔지만 그 군복 입고 있을 때 쬐까만 학생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그 어릴 적 지 모습이 떠오르고 그랬습니다. 광주 민주항쟁,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사건이라 큰 아주 아픔의 역사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쭉 말씀드리니까 1950년대 한국 그 전서부터 군대를 창설하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서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총을 겨눈 역사는 이게 좀 너무나 슬프고 예. 참담하기만 합니다. 정말로. 최근에 그 새누리당 의원 중에 조명철이라고 네. 예, 그 사람이 이 국정조사 관련 과정에서 고른희 과장에게 아주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죠. 네, 아주 SNS 뜨겁게 달궜다. 예. 아니 광주가 따로 있고 그죠? 대한민국이 따로 있고. 예. 근데 놀라운 점은 그 조명철 의원 그 사람 북한 사람이에요. 네, 탈북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은 아니죠. 북한을 이제 버리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을 버리고 남쪽에 와서 새누리당이 어떻게 붙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 이제 조만간 대한민국으로부터도 이제 이런 발언들을 하고 다니면 대한민국은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광주에 대한 점은 우리 국민들에게 가슴속에 매우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신군부가 자행했던 광주에서의 보였던 이제 유혈 사태, 이거는 대략적으로 이 실질적인 추정치로 봤을 때 약 사망 내지는 희생 행방불명자를 포함했을 때 최대 2,000명 가량의 그러한 이제 이 인명 사고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광주항쟁은 한국 현대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계기가 되고요. 예. 광주항쟁을 계기로 대학생들의 정서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이른바 이 친미의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미국은 우리의 친구. 그렇죠. 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많잖아요. 사실상 따지고 본다면 광주항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주한미군 사령관은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죠. 저희가 예. 전시작전권이나 이 당시에 그렇죠. 전시작전 지휘권이 미국에 있었는데. 질문을 제기한다면 답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그 당시에 부산항에 미 항공모함이 들어오게 되면서 광주 시민들은 환호했어요. 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한국의 지성들, 대학생들이 반미자주로 이제 들불처럼 일어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어찌 보면 한국의 반미자주화 투쟁의 뿌리가 바로 이 광주항쟁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광주항쟁 과정에서 전두환 신군부는 광주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이 학살. 이것은 사실 학살 만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의 시효에는 이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역사의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제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 말이 막 더듬거리고 있는데 반드시 그죠? 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한국 군대 역사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래서 주되게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군인들이 자기 국민들한테 총칼을 겨눈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러니까 일선의 명령을 따랐던 군인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겠죠. 건강히 국군 장병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관이고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그런 잘못된 명령을 수행했던 그런 지휘관들의 문제다. 예.
그럼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역사가 다시는 뭐 반복될 리가 없습니다만 잘못됐던 건 정확히 인정을 하고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된다. 그것이 50년 전 사건이든 60년 전 사건이든 아니면 10년 전 사건이든 정확히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사과와 그리고 책임자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원래 군대는 자국 국민을 위해서 총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한테 방위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군대는 외세에게 총을 겨눠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는 이 현대사를 봤을 때는 너무나 씁쓸한 역사가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군대의 정확한 자기 비판이 없다라면 과연 누가 대한민국 군인이 떳떳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젊은 군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이 잘못된 역사 그리고 이 역사의 오명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사족을 좀 붙이면요. 우리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누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데 이 과정을 일선의 장병들 개개인들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이 있거든요. 네. 군대는 철저하게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이제 단체이기 때문에 군의 특성상 불복을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되죠. 네. 그리고 이것은 군법에 해부되기 때문에 일선의 장병들이 받았던 심리적 고충과 그러한 이제 갈등이 또 얼마나 컸겠는가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군 지휘부 그리고 지난 시기에 군부 독재 정권이 저질렀던 우리 국민들의 총칼을 겨누었던 그 과거의 아픔은 저는 반드시 이것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를 제때에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그러한 나라들에서는 역사의 잘못이 반복되는 그런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보면 저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이야기하는데 5.16 군사 쿠데타 때 헌정이 유린된 사실이 제대로 바로 잡아졌다면 12.12 사태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12.12 사태가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기에는 시급히 그죠? 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 네. 저희 우리 국민 모두가 좀 진지하게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갑이다에 출연하고 있는 거친 숨소리 김대규입니다. 자,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방송 그리고 갑으로 보는 방송 주권 방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계속 방송할 수 있게 되는 데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방송 하나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탄압받은 정당 또는 탄압받는 방송이 어디인가를 생각하시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권방송에 할 일은 되게 많습니다. 알려야 될 진실도 많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 다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더 보태주시고 민들레 홀씨 회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착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린 바보같이 살고 있지 않나 대한민국 네. 오늘 6번째 한국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6번째 시간.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총칼을 겨눴던 우리 군의 씁쓸한 역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반드시 이건 바로 잡고, 정말 외세로부터,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열심히 하는 우리 군인 장병들은 자기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잘못 만들었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린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어 대한민국 저들의 공화국